의학개론 오늘은 제9장 환율제도와 제10장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제도란 환율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환율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고정환율제도는 근본이제, 단일통화연동제, 복수통화연동제로 구분되고 변동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공동변동환율제도로 나눠집니다. 먼저 금한본위 제도는 과거 양차제도인가 1944년 볼턴 우주체 때 시행된 제도로서 금본위 제도 국가, 따라서 금태안이 안 되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태안이라는 것은 지폐 혹은 동전을 가져가면 금으로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불태안 국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폐를 가져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금태안 통화국의 통화를 연결시켜갖고 일정 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 고정환율제도에서 단일통화 연동제는 자국 통화 가치를 특정국 통화 키커런시라 그러죠. 연동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들로서 달러에 연동시키든지, 그 다음에 유로에 연동시키든지, 파운드에 연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는데, 특히 이러한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경제적 불균형이 심할 경우 이러한 단일통화 연동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크롤링 패거 제도, 단일통화 연동제 수조에서도 크롤링 패거 제도는 소폭으로 자주 환율을 조정하는 제도고, 조정 가능 고정 환율 제도는 대폭으로 아주 드물게 환율 조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복수통화 연동제는 통화 가치를 복수 통화 바스켓에 연동시키는 환율 제도로서 SDR 연동 혹은 복수통화 바스켓 연동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79년에서 1998년 유럽 국가들 간의 유럽 통화 체제 통화 바스켓이 여기 해당되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5개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통화 바스켓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변동환율 제도는 자유변동환율 제도로서 환율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변동을 허용하는 겁니다. 즉 외환의 수요와 외환의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그런 제도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했으며 지금까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변동환율 제도 해갖고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거기에다가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는 그러한 시장 환율 변동에 통화당국,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풍정책 해가지고 환율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는 건드리지 않고 단기적인 변동폭만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우리는 역풍정책 혹은 외환정책이라도 그러죠. 그 다음 공동변동환율 제도는 역내 국가, 즉 가맹국 국가 간의 환율을 고정환율 제도에 가깝게 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역의 통화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변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면서 역내 국가에는 과거 유럽의 스네이크 대조, 이시 국가들의 스네이크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냐고 하면 대미 달러 기준으로 갖고 플러스 2.25% 마이너스 2.25%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뱀이 기어가는 모습이라고 해서 스네이크 제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환율 제도는 크게 여태까지 5번이 바뀌어왔습니다. 첫 번째 1945년에서 64년 고정환율제도, 64년에서 80년 단일변동 환율제도, 80년에서 90년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그 다음 90년에서 97년 시장평균 환율제도, 그 다음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며 지금까지도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945년이 뭡니까? 해방된 날이죠. 그 해방된 때부터 시작하고 64년까지 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행사되던 초기 단계로서 공정환율을 중심으로 한 고정환율제도로 복수환율제도와 단일환율제도가 번갈아 가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해방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를 관리감독
통치하던 시대로서 일명 미군정화의 환율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1964년부터 1980년까지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즉하면서 65년 3월까지 환율은 사실상 255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1200원대니까 막 지금 그만큼 225원, 65년도 225원인데 지금 1200원이니까 그만큼 물가라든지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65년 3월에는 IMF로부터 외환시장 조작을 위한 안정기금 확보를 계기로 외환정서 매매 시장을 행사하고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본격적으로 단일 변동 환율 제도라는 것은 즉 미 달러화에 대해서만 환율이 변동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나라 복수통합 바스켓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1980년 2월에 도입된 복수통합 바스켓 제도는 미 달러를 포함한 주요 교육 상대국 통화의 가치 변동에 원화 환율을 연동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실세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환율의 국제 수지 조정 기능을 제고하고 또한 복수통합 바스켓 제도에서 원 달러 환율은 SDR 바스켓과 독자 바스켓 실세 반영 장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SDR 바스켓, SDR 바스켓은 IMF의 특별 인축권이죠. 그래서 SDR 대미 달러화 환율에 대한 원 달러 환율 변동인데 1 SDR, 그래서 IMF의 1 SDR은 1달러, 금으로 치면 0.888671g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DR 바스켓을 통해서 우리가 베타가 결정되고 그 다음 1-베타 해갖고 그래서 독자 바스켓이 있습니다. 독자 바스켓은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의 원 달러 환율 변동률의 가중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요 교역하는 일본, 서도, 영국, 프랑스 환율 변동을 감안해 가지고 원 달러 환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DR 바스켓과 독자 바스켓, 독자 바스켓이 좀 규모가 크겠죠. 변동이 크겠죠. 그래서 이 다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라고 그 전체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즉 실세 반영 장치로서 시장 실세를 반영하는 환율로서 1980년대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유리하도록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이에 1980년대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시장평균 환율 제도로 이행됐습니다. 1930년부터 97년까지. 그래서 환율의 시장기능 제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 환율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기능 제고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우리 환율 제도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변동 환율 제도와 다르다. 즉 환율이 하루하루 변동폭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도입 당시 우리나라 환율 변동폭이 0.4%였습니다. 그 후 변동 제한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갖고 1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0%. 그러면서 97년 12월 외환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하루에 변동폭을 제한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시장평균 환율 산출 방법입니다. 하루에 미국 1달러당 1201원으로 거래됐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10,000달러다.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 1만원이겠죠. 그리고 또 1200원에 1200원에 2만 달러 거래되고 1198원에 3만 달러 거래됐다. 그럼 우리나라 총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전체 달러 합계 6만 달러에다가 우리나라 총 금액 7,195만 원을 가지고 다음날 환율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만에서 6만 달러에다가 우리나라 돈 7,195만 원이면 1,199원 17원.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날 환율로서 하루에 환율이 한 번 변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외환위기 이후
뭐 IMF의 권고라든지 이런 특히 미국의 압력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하루에 변동폭 제한이 없고 실시간으로 외환 수요와 외환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변동되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율은 완전히 시장 기능을 제고시킨다는 거죠. 외환의 수급, 그러니까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단기간 급등할 경우 외환당국, 즉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시장 참가자의 일원으로서 개입하여 환율의 변동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규모가 협소한 우리나라, 즉 외환시장 규모가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중앙은행의 개입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변동이 안 되면은 불확실성이 없어 무역 및 금융거래가 활발해집니다. 한위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시적인 한 차익을 노린 투기성 단기 자본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환율이 변동되지 않으니까 환율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한투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변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변동되면 자동적으로 조절되고 환율 수요와 환율 공급이 변동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대외 지급 능력으로서 외환 보유액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화정책이라는 외환정책입니다. 환율정책입니다. 즉 환율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한 나라 국가의 통화정책보다는 그 나라의 각종 경제정책에서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허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고 고정환율 수준이 기초경제여건과 크게 괴리된 경우, 그러면서 기초경제여건과 환율이 크게 괴리되면 미래에 한투기가들이 환율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투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투기는 자유변동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치가 안정된 국가의 통화에 환율을 고정시킨다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상품의 가격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고 대신 국제 수지가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러면서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 수지가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이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변동환율 제도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미개입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된 변동환율 제도, 중앙시장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즉하면서 환율 변동에 대한 한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역이라든지 금융거래가 고정환율 제도에 비해서 위축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한 차익을 노린 단기 자본 거래가 자주 발생한다. 한투기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투기가 우리 학설에 따라서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외환시장에 한투기가 불안정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은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투기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요인을 작용한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유지되지만 통화정책, 그래서 외환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외환정책을 실시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문제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확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상승된다.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 예상에 따른 투기적 자금 이동이 노출된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한만이라고 합니다. 즉 단기성 불안전한 자금 이동이 돼가지고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의 교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환율 변동을 통해서 이를 차단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또한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국제 수지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정부가 미개입 시 이러한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봅시다. 변동 환율 제도에서의 국제 수지 자동 조정 과정입니다. 어떤 나라가 무역 수지 흑자다. 그러면 흑자라 말은 달러 공급은 많고 달러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거나 환율이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은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니까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죠. 즉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무역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가지고 균형에 달성한다. 반대로 적자가 발생됐다. 적자가 발생해서는 수요가 많고 달러 수요가 많고 달러 공급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어떻게 했어요? 상승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앞에서 봤었죠.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그러니까 줄어듭니다. 즉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요? 무역 수지가 개선되어 갖고 결국은 무역 수지가 균형된다. 자, 이러한 국제 수지 자동 조정 과정은 단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때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국제 수지 자동 조정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달 환율이 변동되기 이전에, 환율이 하락하기 이전에 혹은 환율이 상승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중앙에 개입을 해버리면 그 이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두 제도에서 통화정책은 항상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죠. 변동환율제도일 때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갖고 환율 안정을 기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수는 있지만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즉 외환정책이 유효하지 못하다. 이게 틀렸네요. 변동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는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위에 봤죠. 그래서 외환투기 현상은 주 제도 모두에서 발생한다라는데, 예, 물론 변동환율제도는 완전히 외환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고정환율제도는 그 횟수가 외환투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고정환율제도에는 외환투기 현상이 적다. 외환교란 요인을 차단을 위해서는 변동환율제도가 다시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가 안정된 통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도를 실시는 물가 안정은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앞에 봤었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는 1번이 가장 옳지 않다. 물론 3번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3번보다 1번이 가장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10장 외환시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이다. 외환시장은 주로 전화나 전자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장외거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 더 카운터 마켓 해갖고 우리는 흔히 또 이걸 점도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외환시장은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이다. 동종의 외화가 그런다. 달러가 우리나라도 그래되고 런던도 그래되고 뉴욕도 그래되고 일본도 그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종 화폐, 동종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단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단일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외환거래가 왜 발생하는가라는 거죠. 외환거래가 가장 발생하는 큰 부분은 무역과 투자입니다. 재화를 수출입하는 기업은 한 나라의 통화로 재화를 매입하고 다른 나라 통화로 이를 다시 매도하는 거래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를 위한 자국 통화를 현지 통화로 교환할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 그럼 우리가 미국 달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무역과 투자를 위해서 실제 우리 외환거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역과 투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변동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또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국가들이 변동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투기 즉 한차액을 위한 그래서 특정 통화를 매입한 후 유리한 환율을 다시 매도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그런 한차액을 위한 투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투기는 외환시장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칭입니다. 해칭은 환율 변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잠재적인 손실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한위험 회피 거래라 그러죠. 그래서 한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해칭 거래가 이른다. 그래서 크게 외환 거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역과 투자 이게 규모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투기 해칭 거래를 위해서 외환 거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외환 시장은 어디에 소재하는가라는 겁니다. 외환 거래는 장외시장, 점도시장이라고 했죠. 점도시장.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즉, 각 시장에서 통상적인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시간으로서 영국의 그린위치 표준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0시부터 9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쿄는 1시부터 그러니까 10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프랑크푸르트는 8시부터 그러니까 15시 반까지 런던은 9시부터 그린위치 표준시입니다. 그다음에 16시 반까지 이루어지고 그럼 뉴욕은 또 어떻습니까? 14시부터 어디에요? 22시까지. 그 다음에 시드니, 호주 시드니는 18시부터 다음날 그러니까 2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 외환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죠. 24시간. 우리나라 외환 투기자들, 외환 거래자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럼 3시가 지나고 나면 또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에 또 외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건 뒤에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통화입니다. 거래 통화는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국제 표준 국제 외환 거래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용해갖고 세 글자로 각국 나라의 표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의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달러, 그게 미국 달러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GBP, 일본 JPY, 또 덴마크, 마르크, 독일이죠. 이제 좀 마르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이렇게로 표현해가지고 코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 구성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환율은 한 통화를 다른 나라 한 단위로 표시한 가격으로서 환율의 고시는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준 통화는 오늘날 자국 통화 표시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1달러, 미국 US 달러를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상대 통화는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재팬, 일본의 엔화라든지 중국 위안화가 상대 통화가 되겠죠. 그래서 환율 표시 방법은 유럽식 또는 직접 표시 방법인데 외국 화폐 한 단위에다 자국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유럽식 표시 방식입니다. 유러피언 표시 방식이라 하죠. 그 다음에 미국은 아메리칸 텀즈라 그러는데 미국식 표시 방식은 자국 화폐 한 단위를 외국 화폐 한 단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은 영국 1파운드당 미국 달러 1.2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로 1유로당 미국 1.1달러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식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대부분 유럽 국가 몇몇 국가이면 대부분 나라들은 뭡니까? 유럽식 방식, 자국 통화 표시 방식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 금액은 달리 지정되지 않으면 현물환 거래의 거래 금액은 기준 통화로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거래 금액인 달러 금액 거래나 마르크 금액 거래와 상관없이 환율은 유럽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유럽식이라고 해서 1달러를 기준으로 자기 나라 화폐가 변동되는 식으로 고시된다. 그러면서 거래를 할 때 결제일이 있습니다. 결제일은 거래 통화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날짜를 의미하며 결제일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존재합니다. 즉, 거래 통화국이 결제일에 은행이 공휴일이면은 또한 주말이면은 결제일에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소위 말해서 이게 결제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금요일, 일요일, 주말 이렇게 후요일이 되면 거래일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급 지시가 있습니다. 즉 거래가 실행되면 거래 당사자는 거래 상대에게 수령 예상 통화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외환시장은 어디에서 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딜렁부스라고 했습니다. 딜렁부스. 그래서 거래 기록 및 효율적인 모니터를 위한 주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딜링부스는. 그러면서 뭐 프론트 오피스라든지 딜링룸 해갖고 금융시장의 장외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장외거래 뭐라 그랬죠? 주로 뭐 전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무실입니다. 그러면서 미들 오피스는 딜러들에게 전문적인 편의 혹은 지원, 조언, 안내 등을 제공하는 데고, 그 다음에 백오피스는 이젠 그런 딜러들에 의한 거래의 업무 처리, 확인, 결제, 질문 처리, 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백오피스 지원 없이는 딜러들이 외환시장을 통해서 외환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래 기법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딜러들은 딜 티켓을 작성하여 백오피스에게 전달합니다. 앞에서 백오피스가 그랬죠. 백오피스가 이제 업무 처리, 확인, 결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 딜러 티켓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적어가지고 백오피스에게 전달한 거죠. 거래일, 거래 형태, 거래 형태가 현물한 거래냐, 선물한 거래냐,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거래 통화, 환율, 거래 금액, 거래 지급 지시, 그럼 결제일, 거래 방법, 직접 거래냐, 브로커 금융 거래나 대부분 브로커 금융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거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방향, 매도냐, 매입이냐 이런 것을 기재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백오피스에게 전달하면은 백오피스가 소위 말해서 그에 대한 확인을 하고 결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딜링룸입니다. 자, 딜링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자죠. 트레저 매니저, 재무자, 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 외환거래를 하는데 팀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현물한 거래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그런 반면에 선물한 거래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금융시장을 이용한 또한 팀도 있고 그 다음에 파쇄 상품을 거래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은행들에게 은행의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러한 딜링룸에는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5개 팀이 있습니다. 보통 한 팀당 뭐 5 내지 6명, 많은 데는 10명까지 한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외환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누가 외환시장에 이용하는가? 외환시장 거래 당사자죠. 그러면서 외환거래자는 시장 주도자가 있고 시장 추종자가 있는데 시장 주도자는 외환시장에서 가격을 고시하는 거래자입니다. 그래서 시장 추종자는 시장 주도자가 고시한 가격에 따라서 거래하는 거래자입니다. 그러면서 외환거래자 보통 우리나라 외국한 은행들이 그래서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하나은행이 이런 정도가 그래서 시장 주도자고 나머지 금융기관 은행들은 시장 추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거래자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외환거래에서 은행 간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간 거래가 아주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투기나 해지를 위한 해지가 뭐라겠죠? 해칭이라고 그랬죠. 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주 목적은 리저브 자산관리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거나 시장질서, 즉 외환시장 안정화 도모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거래자로서 참가를 하는데 이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반면에 이제 기업 고객이 있죠. 주 목적은 무역과 투자, 뭐 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객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가 있습니다. 브로커. 그래서 브로커는 중개인이죠. 중개. 그래서 익명성 유지와 함께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성사가 되면은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면은 수수료를 받는 회사가 브로커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브로커회사가 2개가 있죠. 자, 그러면서 외환거래의 종류입니다. 외환거래는
현물한 크게 뭐 현물한 거래와 선물한 거래, 요즘은 또 뭐 파생상품 거래가 있습니다만, 현물한 거래란 거래일 후 이영업일제 또는 그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입니다. 그래서 영업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휴일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을 때 거래일과 결제일이 있습니다. 거래일은 계약일과 계약일과 결제일이 있는데, 자, 계약일과 결제일이 이영업일 이내의 거래일 경우 소위 말해서 현물한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류가 달러, 대달러 거래라든지 안 그러면 크로스 교차 환율이죠. 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물한 거래에서 대부분 다 대달러 환율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물한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화와 여타 통화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뭐 미국 달러와 독일이 마르크겠죠, 안나라에. 그래서 미국 달러와 일본의 엔화 등과 같이 조합해 줍니다. 그래서 환율의 고시는 양방향 가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방향, two-way price. 즉 매입과 매도 가격으로 고시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 USD 기준통화입니다. 미국 1달러에 대해서 독일 마르크입니다. 상대통화입니다. 그래서 독일 마르크가 US 1달러에서 1.4123 슬래시 33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1.41, 1.41은 빅피그라고 그래요. 딜러들에게 통상 제시되지 않습니다. 딜러들은 이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4일로도 표시도 할 수 있고, 뒤에 1입니다. 뒤에 1로도 표시할 수 있고 뒤에 4일로 표시도 있고, 그러면 1.41로도 표시되는 게 이게 빅피그라고 그러죠. 빅피그. 그러면서 비드가 있어요. 비드와 오프입니다. 비드는 매입 가격. 좀 금융기관 기준이죠. 매입은 23. 그 다음에 뭔가 매도 가격은 뭡니까? 33이죠. 팔 때는 비싸고 살 때는 싸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23과 33, 23가 있으면 23이라고 하고 23과 33 이 차이를 뭐라고 그러고 스프레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핍스가 있죠. 가격이 움직이는 최소 정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앞에 큰 부분은 빅피그고, 그 다음에 비드 뭡니까? 매입 가격, 오퍼 뭐요? 매도 가격, 그 다음에 이게 스프레드,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거래 종류에서 선물한 거래가 있습니다. 자, 선물한 거래다. 선물한 거래는 계약과 결제일이 2영업일 이상인 거래를 말합니다. 계약과 결제일이 2영업일 이상.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인 투기 목적으로 선물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물 거래는 장래 특정일, 일반적으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1개월의 외환을 인도하거나 인수할 조건으로 현재 시점에서 거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선물 환율은 오늘 바로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1개월, 2개월, 선물 한 거래는 1개월, 2개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15일도 될 수 있고 29일도 될 수 있고 45일도 될 수 있고, 이런 소위 말해서 달러를 사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환율은 오늘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1개월 후에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1개월 후에 달러를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즉 1개월 후의 환율이 지금 현재 환율보다 높으면 향후 환율이 인상될 것이라는, 상승할 것이라는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가격 변화, 즉 환율 변화의 암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물 환율 도출 방법은 선물 환율에 포워드 포인트를 가감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포인트라는 것은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 간의 차이가 곧 금리 계획 차이에서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충을 좀 합시다. 선물한 거래에서 선물한 할증과 할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선물한에서 현물한을 빼가지고 양이 되면은 그럼 선물한이 높다는 거죠. 현물한입니다. 지금 현재 현물환율이 1,000원이고 1개월 후에 뭐 3개월 후에 선물환율이 1,05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선물 환율이 높죠. 선물 환율이 높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화의 선물 환 할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낮으면은 선물 환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현물 환율이 지금 현재 일단은 1,200원인 반면에 3개월 선물 환율이 일단은 1,224원, 3개월 후에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화 선물은 할증이라 그럽니다. 그럼 달러는 선물 할인이라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이 같다, 그럼 플랫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연율 표시 할인율입니다. 여기서 1,200원에서 1,224원, 그러면 그러니까 3개월 후에 과연 이 차이가 1년 기준으로 얼마만큼 비율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1224 마이너스 1200원에다가 1200원이면 24 나누기 1200에다가 3개월이겠는데 이게 연율 표시한다고 했죠. 1년. 그러면 3개월이 1년이 되려 그러면 4로 곱해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비율로 나타나서 100% 나누 100%를 곱해주면은, 자, 100을 곱해주면은, 퍼센트 아닙니다. 퍼센트 지어야 됩니다. 8% 된다. 여기서 4라는 것은 뭔가, 지금 여기서 3개월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면은 뭔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우리가 스왑 레이트라고 하죠. 스왑 레이트. 8%. 8%가 뭐고요? 지금 이제, 할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보충을 해서 선물한 거래는 누가 하는가? 선물한 거래는 물론 한 투기자들도 많이 하지만 난 우리나라 수출업자 혹은 수입업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물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업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1개월 후 결제 조건으로 100만 달러 미국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 20일 현재 계약을 할 때 현물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1달러당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우리나라 환율을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중에 미국 기업으로부터 우리는 뭘 받습니까? 달러를 받을 거예요. 그럼 달러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월급도 주고 원자재 값 주고 공과금도 내고 할 거예요. 그게 원화 돈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서 4월 21일 현재 1개월 후입니다. 1개월 후 선물 환율이 1달러당 998원이다.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1,000원에서 998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선물 환율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100만 달러 수출 계약했으면 기대 예상 수익이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10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선물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1개월 후에 가서 5월 20일이겠죠. 5월 25일에 현물 환율이 일단 995원이 됐다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예상 수익이 10억이었는데 환율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1,000원에서 995원으로. 그럼 실제 수익이 어떻게 되냐? 5,500만 원이었고 500만 원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한위험이라고 그러죠.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기업이 손실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물한 매각 거래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해두면 어떻게 되냐? 선물한 거래를 미리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 선물한 거래를 미리 해두면 어떻게 되느냐? 1개월 후에 20일 날, 990이 되든 1050이 되든 무조건 상관없이 계약대로 1개월 후에 1달러당 998원으로 달러를 팔겠다를 거래를 해줍니다. 즉, 선물한 매각 거래죠. 그러면 이제 실제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9,8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그래도 200만 원 마이너스 되겠죠. 이때 200만 원은 손실이 아니라 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비용, 한 해칭 비용, 혹은 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보험료라고 하죠. 이렇게 수출업자가 선물한 매각 거래를 통해 가지고 한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수입업자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오렌지 수입 1개월 결제 조건으로 10만 달러 미국으로부터 수입 계약을 했다 합시다. 현재 환율이 뭡니까? 일단은 1,000원이다. 그럼 한 달 후에 뭡니까? 우리나라 수입업자는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10만 달러 사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주고 10만 달러를 갚을 거예요. 그런데 4월 20일 현재 1개월 선물 환율이 일단 1,200원이다. 올라갈 거로 예상되는 거죠. 올라갈 거라고. 지금 앞에서 달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될 거다. 그럼 선물한 거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1개월 후에 그날 가서 현물 환율이 일단 1,500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500원이 되면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부터 오렌지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1,500원이 되버리니까 1억 500만 원이 되버려요. 그러면 500만 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500만 원 손실. 이게 한위험이죠. 자, 선물한 거래를 해주려면 환율 상승에 의해서 수출업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입업자죠. 수입업자는 이러한 한위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물한 거래를 해줍니다. 이젠 수입업자는 1개월 후에 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선물한 매입 거래를 합니다. 얼마로?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는 4월 20일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1달러 1,200원으로 10만 달러를 미리 거래해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또 망하겠죠? 200만 원 손실 발생되겠죠? 이 손실이 아니라 이것도 뭐라고요? 한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 또한 보험료라는 겁니다. 결국 수출업자는 선물한 매각거래, 수입업자는 선물한 매입 거래를 통해 갖고 한위험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투기가가 선물한 거래를 합니다. 즉, 한 투기가는 환율 변동에 따른 뭐요? 차익을 얻기 위한 거죠. 4월 20일 현재 현물 환율이 1달당 1,000원이고 1개월물 선물 환율이 1달당 1,500원이다. 그럼 향후 환율이 뭡니까?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투기가는 자기가 투기를 할 때 자기 오로지 직감에 의해서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0.1초 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달러를 살 건지 달러를 팔 건지 선물환을 살 건지 선물환을 팔 건지. 만약에 1개월 후에 1,005원 이상 현물 환율이 상승 예상된다. 그러면 1,005원 이상 상승되면 선물환을 매입을 달러를 사둬야겠죠. 사둬가지고 1,600원이 된다. 1,600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5원이 아니라 1,010원이 됐다. 현물 환율이. 그러면 선물환 1,005원에 사가지고 1,010원에 팔아먹습니다. 그럼 달러당 5원 차익이 실현되죠. 그러나 만약 1개월에 1,000원이 안 됐고 선물환 1,005원에 1,000원이 됐다면 1,005원에 매입해갖고 뭡니까? 1,000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럼 5달러당 5원 손실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한 투기가가 지금 현재 1개월 선물 환율 1달당 1,005원보다 높을 것인가 예상입니다. 자기 직감입니다. 1,005원보다 낮을 것인가에 따라서 선물환을 미리 팔아두고 혹은 선물환을 미리 사둬가지고 한 차익을 노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선물환 거래를 통한 투기 거래는 투기자의 예상과 예측,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는 거죠.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자기 예상이 맞아떨어지면 뭔가 돈을 벌고 자기 예상이 틀리면 뭔가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물한 거래를 통한 한 투기가가 자기 예상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 투기자들의 환율 예측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그래서 한 투기가가 한 투기를 할 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특히 단기 환율 변동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 변동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한 투기다는 단기 오늘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판단하는지 10시에 샀다가 10시 5분에 판단하는지 완전 단기 변동의 환율 예측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 중에서 가장 단순한 예측은 오늘 환율은 내일 환율은 오늘 환율과 같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 오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차트라는데 차트에서 환율이 오르면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 이러한 예측을 뭐라 그러느냐? 랜덤 워크 가설이라고 합니다. 즉 깨구리뛰기 예측이다라고 합니다. 깨구리가 계속 팔짝팔짝 뛰고 갑니다. 뛰고 가다 딱 섰어요. 그러면 앞으로 뛸 것인가 옆으로 뛸 것인가 뒤로 돌아 뛸 것인가 예측하라고 합시다. 어느 것이 가장 많겠습니까? 뛰는 방향으로 가장 많이 뛸 것이다 라고 예측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 가격은
과거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무작위로 나타나는 정보를 반영하여 무작위적으로 변동함으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실정 분석 결과 경제 기초력 변수에 의한 예측이 랜덤 워크 값에 의한 예측 결과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 이에 대한 예가 미국의 주식 투자자와 원숭이의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원숭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환딜러의 피말리는 24시켜 갖고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투기가들이 가장 환율을 예측할 때 앞에서 뭐죠? 차트 분석.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율도 부동산 투기분과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의 기초력과 관계없이 예상이 현실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투기자들에 의한 환율 하락이 예상되면은 강세 통화의 경우 원화 매입, 약세 통화의 경우 원화 매각을 통해서 환율이 더욱더 하락될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환율이 하락 예상된다. 지금 저 차트가 하락 시점에 있으면은 하락 예상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은 환율이 오히려 우리 시장 원리에 의하면 하락이 되면 다시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한 투기가들에 의해서 하락이 더욱더 부추기 가지고 더욱더 하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 효과는 뭐냐면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해요. 밴드 웨건 효과. 그러면서 악대차 효과라고도 하고 군중들이 떼지어 몰려 다닌다. 또 뭔가 남이 시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 남이 하락을 예측하니까 나도 하락을 예측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만약에 밴드 웨건 효과가 발생하면 장래 환율 예상이 어렵고 또한 한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외환 스왑 거래입니다. 스왑 거래는 짝을 이루는 두 개의 통화 거래로 거래일이 서로 다른 것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매입을 하고 다른 하나는 매도를 하거나 하나는 매도를 하고 다른 하나는 매입하는 그런 외환 거래. 그러면서 투웨이 마켓이라고 한얘기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물한 거래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결제일이 퍼스트 레고, 먼 거래일이 세컨드 레고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인데 현물한 거래와 선물하는 거래를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현물한 거래. 처음 교환은 이영업일 현물한 결제일을 하고 반대로 선물한을 또 결제일로. 이게 선물한 매입을 하면은 현물한 매입을 하면은 선물한 매각 결제라든지 현물한 매입을 하면 현물한 매각을 하게 되면 선물한 그러니까 매입을 해준다는 거죠. 매입과 매각을 동시에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그러니까 결제일의 선물한 거래와 선물한 거래의 스왑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1개월물 선물한을 매입한과 동시에 3개월물 선물한을 매각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선물한 결제일을 있고 처음 교환할 때 반대 교환은 먼 선물한 결제일이 있죠. 그 다음에 숏 데이터라는 것은 한 달 이내 발생하는 스왑 거래를 숏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환율 예측 봅시다. 미 유럽발 금융위 이게 2011년도 나섰죠. 환율 1200원을 지키라 시장 개입 널찍이입니다. 오전 짧은 약가가 개장 1분 만에 45원이 추락을 합니다. 이게 개장 시간이죠. 자, 이 45원이 추락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추락을, 개장 시자마자 추락을 한 거예요, 환율이. 45원 추락을 하다가 저점 또 올라갔고, 쭉 중에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마지막 장 속에, 마지막에 가서 결국 뭔가 30원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원달러 환율이 46원이나 출렁거린 23일, 외환은행 고용그 선임 딜러는 정심 시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환율이 10원씩 움직여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서울 외환시장은 정부와 시장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장세의 증행을 보여줬다. 환율이 1200원 선을 뚫는 듯 했다.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급락을 하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외환은행 딜림농, 외환투기점 곳곳에서 와 심하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피말리는 외환딜러 24시
점심때 짜장면, 햄버거 물고 트레이딩. 점심때요,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루에, 점심시간도 거래가 되는 모니터를 보고 있고, 모니터를 보고, 살 건지, 팔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가려고 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물이 있는 음식을 안 먹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10전에 샀다가 10전에 팔았다. 10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 투기가들은요, 이런 이연 보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10전을 보고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달러, 0.5초 사투다. 0.5초라는 것은요, 자, 내가 사야 될 건지, 내가 팔아야 될 건지, 그 결정을 1초가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1초가 지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0.5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뭐요? 결국은 직감에 의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루에 지금 이렇게 하루에 뭐 45분 변동하고 30분 변동하고, 변동되면은 하루에 수억을 잃었다, 벌었다. 소면서 우리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죠. 제로섬 게임. 그러면서 자칭 노가다로 부릅니다. 그래서 0.1초의 승부사 외환딜레다라는데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이 우리나라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9시 30분에 출근을 해갖고 9시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9시 30분에 보통 8시 30분이죠. 8시 30분 합니다. 보통 7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할 것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하고 나면 9시 땡 하면 거래를 해갖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3시에서 국내 시장이 종료됩니다. 자, 국내 시장이 종료되면 끝난 것이냐? 외환딜러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후 3시부터 런던 시장이 개장됩니다. 그럼 밤 9시부터 또 어떻게 해요? 뉴욕 시장이 개장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거래를 하고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출근합니다. 그러면 7시, 8시까지 출근 따지 하는 거죠. 이게 뭐 이 외환딜러들은요, 하루가 엄청나게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0.5초 만의 승부, 0.1초 만의 직감에 의한 투기입니다. 자, 직감은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내가 지금 오를 것 같다. 내가 팔아야 할 것 같다. 그 아무나 나옵니까?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전에 그쪽으로 많이 알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전에 샀다 팔았다. 수백만 달러, 0.5초 사초 해갖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딜러들이 자판 두드리는 다 뭐고 정장외 시장이라고 그랬죠. 점도 시장.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5개 보트, 4.7 던, 뭐 3개 솔트, 6.1 던, 3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로 해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사고 파는 이러한 것이 아주 간단한 단어로 하기 때문에 0.5초 만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딜러들의 거래량이 약 10억 달러. 하루 달러당 0.1억만 변동돼도 1억 원의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이라 그랬죠. 1원이 뭡니까? 10억이 왔다 갔다. 우리나라 돈은 1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1원 변동되면. 그러면 하루 뭡니까? 10원 차이가 났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나라 돈은 1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외환딜러 한 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손익이 발생됩니다. 하루 우리나라 환율 변동폭이 최근에 2, 3원 혹은 10원이 변동되면 완전히 외환딜러 딜링 놈은 전쟁터라는 거죠. 왜? 제로섬 게임이니까. 자, 그래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은요, 서울경제, 매일경제, 아시아경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쭉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앞에 해물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고 3개월 선물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다. 그럼 연율 표시, 연율 1년 기준입니다. 선물 한 할증률은 할증된다 그랬죠. 얼마인가 그랬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2%다. 1년 앞에서 4는 모르겠죠. 3개월이라 그러니까 4로 곱해준다는 거죠. 자, 무역학개론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공지사항 봤죠? 뭐 이렇게 성적 평가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출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석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PDF 파일을 인쇄 출력해 갖고 줄을 끄가면서 밑줄을 끈 후에 차후에 제시해야 되며 6월 26일 금요일 오전에 10시를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머지들은 이걸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